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7나라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서명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그 초대장에는 7개국 정상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 수신인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0년 역사의 그 화려한 선진국 모임이 외부 국가에 이런 초대장을 보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돌아온 답장은 고작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던 단 2줄의 문장이 세계 외교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참석은 하겠으나 가입은 관심 없습니다.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해온 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아니, 거절이라고 하기에도 뭐합니다. 그건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화려한 회의장 안에서 각국 대표들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세계의 무기고라 불리던 유럽이 사실은 텅 빈 깡통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폭로된 순간,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우뚝 서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가슴 뛰는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봄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 2층에 자리 잡은 회의실은 200년 전 한 황제가 원정을 결심했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7나라의 대표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수정으로 만든 거대한 조명이 쏟아내는 불빛 아래로 200년 된 고급 와인이 잔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랬죠. 의자도, 테이블도, 벽에 걸린 그림도 전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었고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은 그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거대한 자부심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아무도 꺼내놓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프랑스의 수석 외교 전략가 장석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들이 악수하기 전에 모든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죠. 그의 가방 안에는 나토 안보평가국이 보내온 1급 기밀 보고서 한 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최고위급 열람 전용 문서였습니다. 장석현은 그것을 이틀 전에 받았고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쳐버렸습니다. 테이블보에 번진 붉은 얼룩이 마치 유럽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기고가 얼마나 텅 비었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의장국 대표 이성은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듯한 미소와 완벽한 양복까지 200년 프랑스 외교의 자존심을 온몸에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세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아했고 제스처는 세련됐습니다. 이 방이 모든 것이 그랬죠. 하지만 장석현은 이성은이 오늘 아침 국방부에서 받은 전화 한 통에 얼마나 얼굴이 하얘졌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인 주력 전차의 핵심 변속기 부품 수급이 완전히 끊겼다는 보고였거든요. 전차가 있어도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세계 최고라고 떠벌리던 물건이 부품 하나 때문에 차고에 처박혀 녹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훈은 그 사실을 이 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겠죠. 위장국의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장석현은 속으로 한 나라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 국가.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차를 만들고 자주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부품 수급이 끊겼다는 소식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와인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장석현의 입안은 씁쓸하기만 했죠. 잔이 비워질 무렵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건 독일 대표 박승태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쏘아보는 시선, 190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까지. 박승태는 독일 국방위원회 출신의 강경파였고 자국의 거대 군수업체들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은 인물이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고작 아시아의 조립 공장에 맡기자는 겁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박승태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강대국 모임의 안보 파트너로 검토하자는 내용이 담긴 안건이었죠. 미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린 문서였는데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이 모임의 안보 체계에 통합하자는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청 공장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걸 조립이나 하는 나라란 말이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박승태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장석현은 그의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거대한 방산 기업들이 한국의 방산 기업의 시장을 통째로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독일의 주력 전차를 걷어차고 한국의 전차를 980대나 주문한 그날, 독일 국방부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승태는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독일의 군수산업은 유럽 방위의 근간이오. 우리 전차는 세계 19개국이 운용 중이고 우리의 기술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소. 박승태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장석현의 손이 서류 가방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보고서에는 박승태가 그토록 자랑하는 독일 전차의 실체가 낱낱이 적혀 있었거든요. 244대 중 즉시 가동 가능한 건 95대뿐이었습니다. 89대는 부품 부족으로 제한 운용 중이었고 53대는 아예 무장을 해제한 상태였죠. 가동률 39%.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의 전차가 열의 넷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석현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계산기까지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적혀있던 또 하나의 숫자가 장석현을 멈추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가동률이었습니다. 92%. 같은 전차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 격차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핵심 동력 장치로 부품 수급을 완전히 자체 해결하고 있었고 국내 정비 체계는 48시간 내에 전차 복구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독일이 부품 하나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될 때 한국은 이미 수출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승태의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유럽의 자존심, 독일의 기술력, 나토의 전통, 화려한 단어들이 쏟아졌지만 장석현의 귀에는 속이 텅 빈 깡통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박승태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조심스럽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 김준일이었습니다. 김준일은 이 방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석현은 잘 알고 있었죠. 조용한 뱀이 가장 깊이 무는 법이니까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일의 목소리는 낯익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계산은 회의장 전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북쪽의 위협이 바로 머리 위에 얹혀있는 나라 말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모임의 안보 체계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세련된 논리처럼 포장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우려로 들렸죠. 하지만 장석현은 김준일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모임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그 독점적인 왕자가 일본의 자존심 그 자체였죠.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한국에게 턱밑까지 추격당했고 방산 수출에서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152억 달러를 찍을 때 일본은 고작 몇억 달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30배가 넘는 격차였습니다. 그런 일본에게 한국이 이 모임에 들어온다는 건 왕관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단의 위험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에 유사시가 터지면 우리 모임 전체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준일의 말에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석현은 다른 이유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분단의 위험이라고요? 그 분단의 최전선에서 70년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력을 유지해온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차 2,500대, 자주포 6,000문, 유럽 주요 강대국 셋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바로 그 위험 때문에 괴물이 된 겁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체면을 세우느라 바빴고 독일은 고집을 부리느라 바빴고 일본은 회방을 놓느라 바빴습니다. 정작 안보를 이야기한다면서 이 방에서 진짜 안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더니 미국 대표단의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표 강태일에게 태블릿 하나를 건넸죠. 강태일은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퇴역해병준장 출신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전쟁터에서 배운 언어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짧고 거칠고 한 번 던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강태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사분들 잠깐만요. 강태일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미국 국방부 실시간 브리핑 자료였고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석현은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회의장에 앉은 모든 사람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강태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90cm가 넘는 체구가 조명의 빛을 등지고 서자 거대한 그림자가 회의 테이블 전체를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는 그만합시다. 강태일의 눈이 독일의 박승태를 향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이성훈을 훑고 캐나다 대표에게도 잠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시선이 닿을 때마다 각국 대표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국방부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나토 동맹국 전력 현황 실시간 평가 보고서요. 강태일이 태블릿 화면을 눌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진 냉정한 데이터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독일 주력 전차 가동률 39%, 최신 보병 전투차는 배치 예정 18대 전원 고장 처리, 조종사 10명 중 1명은 비행시간 미달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박승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프랑스 주력 전차 핵심 변속기 수급 완전 중단. 주력 전차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군 보급함 2척은 엔진 고장으로 해상 보급 능력이 마비됐고요. 이성훈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태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전투기 노후화율 세계 최악 수준. 영국 해군 구축함 절반이 유지보수 대기 중. 이탈리아는 전투기 부품 하나 구하는데 평균 14개월이 걸립니다. 강태일이 태블릿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총성처럼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한국을 하청 공장이라고 깔보고 있습니다. 강태일의 시선이 박승태를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박승태 대표, 당신의 전차가 39% 가동률로 깡통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의 전차는 92% 가동률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라의 방산업체가 부품 하나를 제때 못 만들어서 허둥대고 있을 때 한국의 방산기업은 폴란드의 980대를 납기까지 앞당겨서 찍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박승태가 뭔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일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무기고의 실질 가동률은 30%도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은 뭘 들고 나갈 겁니까? 돌멩이라도 던질 겁니까? 200년 전 황제의 초상화가 병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00년 역사의 이 회의실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박승태의 은퇴 안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성훈은 시선을 떨어뜨렸고 김준일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방에 없는데도 한국의 그림자가 이 회의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회의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안준호였습니다. 안준호는 이 방에서 존재감이 가장 옅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남들의 말을 듣기만 하던 사람이었죠. 이 모임에서 이탈리아는 늘 숫자 채우기라는 냉소를 들어야 했고 안준호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탈리아 국방부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상단에 대회비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듣고 가시죠. 안준호의 목소리는 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 방을 짓눌렀습니다. 그가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펼쳤습니다. 이건 지난달 이탈리아 국방부가 직접 작성한 전력평가 보고서입니다. 제가 로마에서 직접 들고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박승태의 의심 섞인 눈초리도, 김준일의 경계하는 눈빛도, 이성훈의 불안한 표정도 전부요. 안준호가 문서의 핵심 페이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의 현재 전력 가동 현황입니다. 주력 전차 가동률 41%, 장갑차 부품 수급 지연 평균 11개월, 대공 방어체계의 미사일 재고 보유량은요. 안준호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회의장 전체를 천천히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전시 기준으로 72시간 분밖에 없습니다. 3일이요.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3일 만에 미사일이 바닥납니다. 회의장에 신음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준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3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가 문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는 걸 본 순간
장석현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탈리아가 6년간 개발비를 쏟아부으며 매달렸던 대공 체계와 동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한국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중동 국가들과 수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안준호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한국산 방위 체계 없이는 국경 수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태가 그게 대체 무슨 뜻이오 하고 다그쳤고 안준호는 문서를 뒤집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이 현재 쏘고 있는 대구경 포탄의 38%가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자주포용 포탄 규격이 나토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 포탄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저 혼자뿐이었겠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안준호가 문서를 접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존심이 총알을 막아줍니까? 체면이 미사일 대신 날아갑니까? 한국이 빠지면 우리 모임의 안보 따위는 종이 한 장짜리 선언문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석현은 그 순간 안준호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구석에 앉아 커피나 홀짝이던 그 조용한 남자가 이 방에서 가장 정직한 칼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안준호의 폭탄 발언이 터진 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승태는 여전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더 이상 한국을 하청공장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성훈은 고개를 떨군 채 메모지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고 김준일은 통역관에게 바싹 얼굴을 들이밀고 급하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일이 태블릿의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국 국방부가 6개월에 걸쳐 작성한 전 세계 방위산업 생산 역량 비교 자료입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떴습니다. 가로축에는 국가 이름이, 세로축에는 연간 탄약 생산량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7개 강대국의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막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만 유독 길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태일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7나라가 1년 동안 합쳐서 생산하는 대구경 포탄 총량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걸 한 달 만에 찍어냅니다. 그것도 인공지능 기반 초정밀 품질 관리 공정을 가동해서 불량률 0.03% 이하로요. 박승태가 난생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성훈은 메모지를 구겼고 김준일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강태일이 태블릿을 집어들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토 동부전선은 이미 한국산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전투기 48대가 계약됐고 루마니아에는 자주포 54문이 납품 중이며 에스토니아에는 다연장 로켓까지 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박승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한국을 이 모임에 넣겠다는 겁니까? 강태일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강태일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상대를 한 방에 보내기 직전에 짓는 그런 웃음이었죠. 한국을 이 모임에 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임이 한국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 표준을요, 생산 체계를요, 방산 공급망 전체를요. 그 한마디에 장석현은 느꼈습니다. 50년간 이어져 온 이 질서에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균열의 정중앙에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안준호가 꺼낸 건 전체 요리에 불과했고 강태일이 던진 건 메인 코스의 첫 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디저트는 프랑스 의장국 대표 이성훈이 결국 자기 손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밤 11시였습니다. 대표들은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승태는 보좌관에게 뭔가를 지시하며 큰 걸음으로 사라졌고 김준일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강태일은 진작에 떠났고 안준호는 커피잔을 비운 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성훈과 장석현이었죠. 이성훈은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00년 된 천장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광의 절정을 담은 그 그림 아래에서 프랑스 외교의 수장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석현아. 이성훈이 장석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더군요. 자네가 갖고 있는 그 보고서 말이야. 나도 봤네.
장석현은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서류 가방 속 기밀 보고서를 이성훈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이었어.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지. 이성훈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대통령궁 창 너머로 파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이 30분마다 깜빡이며 도시를 비추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성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변속기 부품만이 아니야. 이성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우리 전차의 핵심 센서 있잖아. 공급업체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납기를 18개월이나 연기해버렸어. 훈련용 소프트웨어는 미국 업체에서 허가를 끊어버려서 업데이트 자체가 안 되고 있고, 해군의 최신 잠수함은 냉각 시스템 교체가 3년째 지연 중이야. 하나하나가 프랑스 군사력의 핵심 동맥이었습니다. 그 동맥들이 하나둘 막히고 있었던 겁니다. 장석현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성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성훈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장석현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강태일이 보여준 그 그래프 있잖아. 한국의 생산 능력 말이야.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어. 이성훈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선명한 게 오래전부터 들고 다녔다는 흔적이 역력한 문서였습니다. 우리가 6년간 200억 유로를 쏟아부으면서도 완성하지 못한 차세대 전투체계가 있지 않나. 한국은 그걸 3분의 1 비용으로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양산까지 끝내고 벌써 수출하고 있더군.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어. 이성훈이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이 무기들이 지금 폴란드에서, 루마니아에서, 에스토니아에서, 중동에서 실전 배치되고 있어. 우리 전차가 차고에서 녹슬고 있는 동안에 말이야. 그 순간 장석현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금이 때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성훈이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이 다시 허영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기 전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성훈. 장석현이 빨간 딱지가 붙은 문서를 꺼내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평가가 아닙니다. 나토 안보평가국이 위장국인 프랑스에 직접 전달한 공식 권고사항입니다. 이성훈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표준을 통합안보표준으로 채택할 것. 이성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맺혀있던 것이 마침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200년 전통의 프랑스 수석대표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 안건을 내가 직접 올려야 하는 건가? 장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장국의 권한이자 피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성훈이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한번 깜빡이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내. 내일 아침 본회의에서 올리겠네. 프랑스가 스스로의 손으로 한국의 방산 표준을 이 모임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200년 프랑스 외교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성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안건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그 자리에 냉정한 결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밤새 그가 어떤 마음의 전쟁을 치렀는지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장석현뿐이었습니다. 위장국 프랑스의 제안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표준을 통합안보체계에 편입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이 안건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장 먼저 벌떡 일어선 건 일본이었습니다. 위장님, 이건 절차에 어긋납니다. 김준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명 며칠 사이에 본국과 수차례 긴급 통화를 했을 겁니다. 일본 외무성에 비상이 걸렸을 게 뻔했죠. 한국이 이 체계에 들어오는 순간 일본의 유일한 아시아 대표주의는 빛이 바래니까요. 한국은 이 모임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회원국의 군사표준을 우리 체계에 끌어들인다는 건 모임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김준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강태일이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김준일 대표, 그럼 질문 하나만 합시다. 강태일이 태블릿에서 새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만큼 찍어낼 수 있습니까? 화면에 뜬 건 일본과 한국의 방산 수출 비교표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152억 달러, 수주 잔고 118조 원. 일본 방산 수출은 약 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30배가 넘는 차이가 냉혹한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은 한국의 3%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 모임의 안보 공백을 일본이 메울 수 있습니까? 당신 나라가 한국 대신 폴란드에 전차 980대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김준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장석현은 김준일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보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끝이 하얘지도록 주먹을 쥐는 그 모습이요. 김준일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석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준일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방산 수출을 자제해온 정책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무기 수출을 스스로 금지한 자기 규제. 그건 분명 평화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금 이 회의장에서 한국 앞에 입도 뻥긋 못하는 굴욕으로 돌아온 겁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과정은 기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록하니까요.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석현은 복도로 나와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모임의 질서를 위해서, 유럽의 위상을 위해서. 그게 장석현의 일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방산 표준을 이 모임에 도입하는 안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군사체계가 한국에 맞춰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성훈에게 건넨 건 다름 아닌 장석현 자신이었습니다. 배신인가? 잠깐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전차가 차고에 녹슬고 있고 독일의 전투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미사일이 3일치밖에 남지 않은 이 현실. 이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군축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졌습니다. 국방비를 깎고 그 돈으로 복지를 늘리고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영원히 안전할 거라 믿었죠. 군수공장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숙련공들은 은퇴했으며 기술은 멈춰 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70년간 분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100만 대군이 서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공포. 그 속에서 한국인들은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이 기술이 됐고 기술이 산업이 됐고 산업이 국력이 됐습니다. 한국의 전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의 자주포가 하루아침에 세계 정상에 선 게 아닙니다. 그건 70년의 긴장이, 70년의 집요함이, 70년의 생존 본능이 벼려낸 칼날 같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장석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요. 프랑스의 체면보다 유럽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열쇠를 지금 이 시각에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외교 문서는 보통 이틀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날의 문서는 반나절 만에 도착했습니다. 위장국 프랑스의 특급 외교 전서편이었죠. 봉투에는 7개국 정상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 상단에는 금박으로 공식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성훈이 직접 초안을 썼고 강태일이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박승태는 끝까지 펜을 들지 않으려 했지만 며칠간의 설득 끝에 결국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건 이성훈이 나중에 장석현에게 귀뜸해준 사실이었습니다. 김준일은 본국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아무 말 없이 펜을 집어들었고 안준호는 가장 먼저 서명한 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장석현은 그 문서가 서울로 향하는 걸 지켜보면서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5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에서 돌아온 답장은 모든 예상을 깡그리 뒤엎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으로 배달된 한국 외교부의 공식 회신. 장석현은 이성훈보다 먼저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개봉한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거기에 딱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원국 여러분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참석은 하겠으나 가입은 관심 없습니다.
장석현은 그 문서를 들고 30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50년 역사의 7나라 정상이 공동 서명까지 해서 보낸 초대장을 한국이 거절한 겁니다. 아니, 거절이라고 하기에도 뭐합니다. 그건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청원을 했는데 상대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생각해볼게요라고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문서를 이성훈에게 전달할 때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충격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성훈이 물었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이성훈이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클럽의 초대를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진짜 강한 나라는 초대장을 받으러 줄을 서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답은 곧 회의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확대 특별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사실상 한국의 답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는 거요. 7나라 대표들이 이 테이블에 다시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성훈은 위장석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박승태는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김준일은 눈을 감고 뭔가를 되새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 한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장석현은 그 첫인상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검정 양복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긴장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이 자리에 앉으면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공장의 실시간 가동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 자주포 생산 라인, 남동부 전투기 조립 공정, 중부 지역 유도무기 시험 현황까지요. 이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님, 저희의 초대에 대해 감사 말씀부터. 한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무심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성훈 의장님, 감사 인사보다 솔직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직함이 강태일의 포효보다 더 묵직하게 회의장을 눌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공장에 들렀습니다. 신형 자주포 양산 라인이었죠. 한서진이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는 자주포가 하루에 2대씩 라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동부에서는 전투기가 최종 시험을 마치고 폴란드행 수송 컨테이너에 실리는 중이고요. 인공지능 기반 품질 관리 체계가 불량률 0.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들어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열을 정리하고 누가 의장이 될지, 누가 더 발언권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공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표가 저희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박승태가 움찔했고 이성훈의 펜이 멈췄습니다. 저희는 이름표 대신 실체로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동부 전선에, 루마니아의 국경선에, 에스토니아의 하늘에, 중동의 사막 위에, 거기에 저희 무기가 서 있습니다. 모임 가입이 아니라 실전 배치로요. 한서진이 태블릿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열 다툼의 시간을 쓰시는 이 자리에 저희가 굳이 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장석현은 50년간 쌓아올린 이 거대한 건축물의 기둥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정말로 우리 모임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만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이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차 추가분, 다연장 로켓 추가분, 루마니아 자주포 53문 납품 일정 조율, 에스토니아 방공체계 설치 감리에 남미 함정사업 6,400억 원 규모 착수까지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한서진이 회의장 문을 향해 걸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바쁩니다. 정말로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건 7나라 대표들의 멍한 얼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나라가 함께 서명해서 보낸 초대장인데 상대가 바쁘다면서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외교 역사에 이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박승태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성훈은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고 김준일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일만은 달랐습니다. 강태일은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요. 장석현은 그 미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임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임이 한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방위 모든 사람이 방금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한서진이 떠난 뒤 회의장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노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의 고요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고요였습니다. 50년간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들의 고요였습니다. 이성훈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방금 일어난 일은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박승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파리의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처음으로 그 거만한 입에서 솔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틀렸어. 박승태가 돌아섰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에 눈이 피곤하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청공장이라고 했소. 한국을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 박승태가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청공장이라던 나라가 우리의 초대를 거절한 거요. 거절도 아니지. 관심 없다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들 아시오? 박승태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우리한테 한국이 필요한 거지. 한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오. 이게 현실이오. 불편하면 눈을 감으시오. 하지만 현실은 안 바뀌오. 독일의 박승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가장 강하게 한국을 반대하던 그 남자가요.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스스로 벗어던진 겁니다. 안준호가 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습니까? 자존심이 총알을 막아주냐고요. 이성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위장으로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성훈의 목소리에서 허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50년간 세계의 꼭대기에 앉아있던 이 모임이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이었습니다. 고위급 합동 시찰단이 구성됐습니다. 박승태와 안준호가 직접 참여했고 이성훈은 수석 보좌관을 보냈습니다. 물론 장석현도 그 시찰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건 결국 그의 몫이었으니까요. 한국 외교부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이 시찰단만을 위해 시간을 비워둘 여유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상담 일정은 이미 반년치가 꽉 차 있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간결했습니다. 공장 견학 일정이 다 찼습니다. 다만 진정성이 보인다면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박승태는 독일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보좌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서울까지 몇 시간이지? 11시간입니다. 박승태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1시간이라 내가 한국을 깔본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 장석현도 그 비행기에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11시간 38분. 그 긴 비행 동안 장석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가 대혁명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던 그때 한국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는 유럽의 시야에조차 없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수석 전략가인 장석현이 11시간을 날아서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러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건 겨우 몇 해 전이 일이었습니다. 폴란드 대규모 계약이 터진 그때를 기점으로요. 몇 해 만에 세계의 판이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이런 속도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전에서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장석현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파리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에 걸린 시간이 겨우 8분이었거든요. 파리에서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을 말이죠. 서울 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장석현은 한강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엔진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찰단은 남부 지역의 방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들린 건 기계 소리였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 자주포의 포신이 컨베이어 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지나가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합금 비율, 표면 마감도, 모든 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승태가 멈춰 섰습니다. 독일의 전차 공장을 수백 번 방문한 그 남자가 한국의 공장 앞에서 걸음을 멈춘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공장이 아니군. 박승태의 말에 한국 측 안내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3교대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라인 전환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 이냈고요. 독일은 보통 열흘 넘게 걸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승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일이 동행한 일본 시찰단과 함께 공장 한쪽에서 방공 미사일의 조립 공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매달리고도 양산에 실패한 수준의 방공 체계를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일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쳐갔는지 장석현은 차마 묘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회였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난 뒤 시찰단과 한국 측이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서진이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체면은 집어치우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서진의 목소리에서 파리 회의장에서 느꼈던 그 무심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사업가의 실용적인 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표가 저희 공장 가동률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출 계약을 따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안보가 무너지면 저희 공급망에도 타격이 옵니다. 그건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서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식 가입 같은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방위산업 공급망 동반자 관계를 맺읍시다. 이름표 없이 실리만으로요. 저희가 생산하고 여러분이 배치하고 수익은 공정하게 나눕니다. 폴란드처럼 현지 생산 기지를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승태가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소? 한서진이 웃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를 하청공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동반자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박승태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박승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반자, 한서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장석현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한국을 깔보던 독일이, 한국을 방해하던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프랑스가 결국 서울까지 날아와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실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감정 따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장석현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싸우던 나라였습니다. 유엔군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확실하던 나라였죠. 그때 프랑스도 그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대대 규모의 병력이었지만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그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고 수주 잔고는 118조 원을 넘겼으며 19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자유진영의 무기국가 됐습니다. 강대국 모임 전체가 1년 걸릴 일을 한 달 만에 해치우는 생산력의 괴물이 된 겁니다. 장석현은 한국인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공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눈빛이요. 기술자들의 눈빛이요. 그 눈빛에는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아직도 휴전선 너머에 100만 대군이 서울을 겨누고 있다는 절박함이요. 그 절박함이야말로 이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엔진이었습니다. 유럽은 평화에 취해서 칼을 녹였습니다. 한국은 칼을 갈면서 동시에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파리 상공에 진입했을 때 에펠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장석현은 알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것과 강한 것은 다르다는 거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름은 파리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거요. 70년 전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싸우던 나라. 무시당할수록 더 강해졌던 나라. 넘어질 때마다 더 빠르게 일어섰던 나라. 그리고 세계가 초대장을 보냈을 때 바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 나라. 이름표는 필요 없습니다.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대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